말레이시아 태생인 중국 혼혈인 왕리주안은 1995년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로 취직했고 얼마 뒤 왕이텐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2003년 왕리주안은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리주안은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 아버지가 어떤 암에 걸렸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희귀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오게 됩니다. 2003년 6월 1일 왕리주안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곧 회복하시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인 6월 13일 왕리주안은 고급 레스토랑에 어머니와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 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을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가 약간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일단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리주안은 차에 주차권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주차비는 매표소에서 미리 지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매표소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20분이 지나도 왕리주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초조하게 기다리며 왕리주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즉시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곳곳을 돌아다녀도 왕리주안의 차를 찾지 못했고 그녀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혹시나 싶어 서둘러 레스토랑에 올라갔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또한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리주안의 친구는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서둘러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모두의 애원 끝에 결국 경비원은 CCTV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CCTV 영상에서 왕리주안의 차는 속도를 내어 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이 어렴풋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왕리주안이 납치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그녀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그녀를 찾았지만 끝내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전단지를 만들었고 언론을 통해 가능한 빨리 그녀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왕이텐도 즉시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왕리주안이 태권도를 배웠고 검은띠까지 땄기 때문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이틀 후 경찰은 공업단지에서 버려진 그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왕리주안은 차 안에 없었고 앞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으며 차량의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차량 뒷좌석에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왕리주안의 가족과 친구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틀 후 차가 발견된 곳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건설 노동자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노동자는 불쾌한 냄새를 따라 도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그을린 타이어와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죠. 시신은 불에 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왕리주안의 동생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시신에 남은 청바지로 언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청바지는 동생의 청바지였고 그날 언니에게 빌려준 청바지였죠. 왕리주안의 아버지 또한 장신구를 통해 그녀임을 확인했습니다.
부검 결과 왕리주안으로 확인되었고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라비라는 순찰대원이 곧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 밤 라비는 범죄 다발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비는 어두운 색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차가 여전히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라비는 차에 다가가 여기서 뭐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가정사에 대해 의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라비는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라비는 여성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차는 도주하게 됩니다. 라비는 즉시 권총을 꺼내 차 타이어에 두 발을 쐈지만 여전히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비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를 쫓아가려 했으나 결국 놓쳤습니다. 범인이 급하게 도주했기 때문에 다행히 신분증은 라비가 가지고 있었죠. 그 신분증에서 남성의 이름은 나집이었고 여성의 이름은 왕리주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증 거주지는 허위 거주지 주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집의 혼인신고를 통해 아내의 근무지를 찾아냈고 아내의 근무지를 통해 아내의 집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달려가 나집을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나집의 표정은 온화했으며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나집은 범죄 전과가 없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나집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때 그의 집을 수색하고 있었고 혈흔이 묻어있는 파란색 재킷과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밤 그가 도망치면서 남기고 갔던 자신의 신분증과 왕리주안의 신분증은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나집은 범행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나집을 이끌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한 뒤 현장 검증도 하였고 시신을 유기한 도랑에서도 현장 검증을 하였죠. 사건 당일 나집은 지하주차장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그는 왕리주안이 몸을 굽혀 차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재빨리 왕리주안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왕리주안을 제압한 후 그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집은 그녀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그는 공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순찰대원을 만나게 되었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찢어져 멀리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 한 건물에 차를 세우고 결국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건설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다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후 결국 살해했습니다. 이후 나집은 근처 도랑에 그녀를 유기하게 됩니다. 유기 후 그는 1km 떨어진 공업지역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 차를 버린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날 신문에는 왕리주안의 실종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집은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자정 무렵 나집은 휘발유를 들고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 불을 붙여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죠. 2003년 9월 15일 나집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집이 법정에 들어설 때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집의 변호인은 나집의 모든 혐의에 대해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대부분 간접적인 증거라고 비판했고 나집이 왕리주안을 납치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으며 왕리주안을 살해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일 CCTV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이 남성이 나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의 억지 주장에 검찰 측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나집에서 발견된 재킷과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에 묻은 혈흔은 왕리주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왕리주안 몸에서 발견된 DNA는 나집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왕리주안은 태권도 유단자인데 왜 저항하거나 탈출하지 못했냐는 것이었죠.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거나 탈출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탓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집은 건장한 남성이고 흉기도 소지했기 때문에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최소 3건의 성범죄 사건이 나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일부는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핵심 증거는 왕리주안의 손에 묶여있던 면포였습니다. 나집은 항공기 청소 회사에서 감독관입니다. 그 회사는 특수한 면포를 사용해 비행기 창문을 닫습니다. 그녀의 손에 묶여있던 면포가 바로 나집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면포였죠. 이후 나집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2005년 2월 23일 나집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강간 혐의로는 징역 20년과 채찍 2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집은 항소했고 2006년 1월 26일과 2007년 3월 5일에 2차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3일 나집은 처형되었습니다.